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오류가 났죠. 어제 조폭그룹 말씀을 드리다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상방울이 과거 하나그룹 계열이 아니었나 하는 착각을 잠깐 했던 겁니다. 상방울 때문인데 이 하나그룹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 프로야구 때문에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그룹 야구단은 당시 빙그레였습니다. 지금도 빙그레 후신 하나죠. 그리고 상방울은 현대로 갔다가 SK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오류를 줄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조폭그룹 중에 어제 말씀드린 KG그룹 주식들이 오늘 대거 한가를 맞았습니다. 조폭이 재벌이 된다. 이 미스터리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시장에서 코스피가 또 2200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폭락해서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40.77포인트, 1.83%가 내린 2192.07에 마쳤습니다. 다시 2100이 무너진다면 어쩌면 2000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 전일보다 28.99포인트, 무려 4.15%가 내린 669.50에 마감해서 종가 기준으로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환율도 다시 치솟았습니다. 11일 원달러 환율은 무려 22원 80전이나 올라 1435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2년 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그만큼 우리 외환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금융정책은 마음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이 고환율에 연계된 것은 당장 고물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 100%, 곡물 80%를 수입하는 나라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고물가를 잡기 위해 이 고금리 정책으로 가려고 해도 오래전부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 있는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문제입니다. 특히 가계 부채. 이 GDP의 100%를 넘었습니다. 당장 집값만 해도 고공행진을 할 때는 집값 내리는 게 대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깡통 전세가 더 문제될 정도입니다. 결국 연착륙을 못한 게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현실 매매가가 역전이 될 정도가 됐으니 도대체 그 공시지가는 누가 정한 것입니까? 위원회를 구성한 그 잘난 전문가라는 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판에 이 빚더미 38만 가구는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니, 신문마다 다 나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쏟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 이런 고위험 대출자의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 그러니까 자산을 팔아서 부채 상환을 다 못하는 가구, 이 고위험 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가구 중에 3.2%, 38만 1000 가구인데 이들의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 69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는데 집값은 앞으로도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 가계자산의 86%는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죠. 자산을 모으면 일단 집이든 땅이든 부동산을 사놓고 보니 말입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만 뛸 때, 그러니까 빅스텝을 할 때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천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이자의 3천억 원은 취약차주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취약차주가 더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해야 될 부분이 3천억 원 정도입니다. 만약 한은이 예상한 대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연속해서 이 빅스텝에 나설 경우에, 그러니까 0.5%포인트씩 계속 올릴 경우에
이자는 2달 사이에 무려 13조 원이나 급증합니다. 시중에 돈이 막히고 가격이 가처분 소득은 급격하게 줄어 소비가 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줄이 마르는 데다가 주식 시장까지 폭락이 있으니까 시중에 돈이 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집값 하락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 5월부터 22주째 연속 하락세입니다. 하락률 마이너스 0.2%도 그러니까 한 주에 마이너스 0.2%가 내리는데 이 마이너스 0.2%도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지난 6월 말 대비 20% 정도 하락하면 대출자가 보유자산으로 부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등 취약차주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연한 얘기죠. 이러니 참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관장해야 하는 통치자인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지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기축통화가 뭔지도 모르는 자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한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보다 더한 문제 무엇이겠습니까?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결국 안보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능력을 갖추는 문제입니다. 크림 대교가 무너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틀 반 전입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들을 미사일로 공습하자 이 유럽연합 EU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습니다. G7은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화상으로 긴급 회담을 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그리고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북한 김정은은 푸틴보다 훨씬 더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벌써 몇 개째입니까? 솔직히 북한의 핵위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은 트럼프와 밀당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이른바 핵의 고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북핵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고 언제든 대한민국 전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ICBM에 탑재하는 플루토늄 탄만 문제가 됐죠. 그리고 북핵은 미국이 걱정할 문제이지 사실 대한민국은 한 발 떨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핵이 고도화되었으니 북핵은 이제 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북한의 비대칭 무기입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사거리 350km 그리고 800km, 4500km 등 여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유자재로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SLBM조차 선보였습니다. 원래 SLBM은 바닷속에서 쏘는 거죠. 그런데 그 SLBM 기술을 북한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논란을 벌였는데 이번에 북한이 저수지 아래서 솟아 올라오는 SLBM을 선보이면서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9일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이미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이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북핵 폐기가 아니라 이제 위기 경감과 그리고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을 인정을 하고 핵 감축 혹은 위기 감축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묵인해서
글로벌 비확산 노력의 위험한 결과가 초래되겠지만 미국과 동맹은 한반도에서 충돌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를 평양과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는 그렇다 쳐도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있을까요? 어쨌든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앙킷 판다 이 핵정책 세력연구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북한이 이미 이겼다. 비핵화 포기는 선약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삼켜야 할 것이다. 참 씁쓸한 말입니다. 미국의 이 싱크탱크죠. 스팀슨 센터 38 로스의 제니타운 국장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비핵화로 이어지는 과정의 기회는 사라졌다. 이 기회가 사라지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까? 트럼프입니까? 어쨌든 북한의 첫째 핵실험은 아마도 60cm 이하의 소형 핵탄두를 실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우라늄탄입니다. 아마도 10킬로톤 미만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축구공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원자탄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북핵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 것입니다. 이런 판에 이 우리 정치를 더욱 왜소하게 만드는 두 사람, 두 이씨 뉴스를 짚겠습니다. 먼저 이준석입니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로 수사가 남아있는 이준석에 대한 2차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차 소환 조사는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준석부터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그러니까 벌써 나흘 전에 이준석을 2차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9월 17일 성상납 의혹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조사를 한 데 이은 2차 조사입니다. 이준석은 이날 자정을 넘겨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은 아이카스트 대표 김승진에게서 2013년부터 2차례 성상납을 비롯해 20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죠. 경찰은 최소한 조사 뒤에 그러니까 9월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신복 김철근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한 증거인멸 혐의와 그리고 이 김승진 변호인이 된 강신일 변호사가 이준석을 무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었습니다. 어떻든 경찰은 추가 소환이나 김승진 등과 대질신문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수사했다. 대질신문도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김승진, 이준석의 대질신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에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충분히 수사를 해서 성상납이 있었다 없었다 이 얘기까지는 경찰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명의 이씨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 역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요사이 신문에 크게 나오죠. 친일행위,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행위라고 하면서 신문에 아주 크게 나옵니다. 그는 지금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기남부 경찰청으로부터 제3자 뇌물수수로 검찰에 송치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물론 변호사비 대환합 의혹도 이른바 빼박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가장 큰 의혹인 대장동 게이트와 그리고 백인동 게이트, 이른바 백인동 옹벽 아파트 개발 의혹 등은 이제 배임죄 구성 요건을 거의 다 꽤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소환만 남았다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는 등 방탄조끼를 4벌이나 갖추 이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이런 모든 의혹들을 대중의 지지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개딸들이 화로성으로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걸 친일 프레임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그가 극단적 친일 행위로 몰아간 것은 친일 프레임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친일 이상으로 더 대중을 흥분시키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한미일 동해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서 10일 일본군이 한반도 진주 우기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난 7일이죠.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으로 규정한 데 이어 또다시 고강도 비판을 내놓은 건데요. 이재명은 10일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여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미국과 우리가 충분히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해서 일본의 자위들을 인정을 해주고 군대로 인정을 해주고 자칫 잘못하면 일본을 앞으로 한반도에서 상륙시켜서 이 한반도에 우길기를 걸게 만들게 하려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이는 느낌이다.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동맹들이 전초기지가 돼 한반도의 냉전, 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한미일과 북중러 이 두 그룹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세계대전이겠죠. 북중러는 모두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일에는 미국만 핵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독도를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이는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와 손잡고 우길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날리며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다초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미일 안보공조를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길로 비화를 시킨 것입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우리가 김정은이 가진 비대칭 무기인 북핵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 수 없겠죠. 잘 모르니 말입니다. 그가 군에 복무하지 않아 안보에 관한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문 기사를 보고 아니면 누구에게 들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안보는 모릅니다. 북핵에 대한 방어 능력은 고사하고 탐지 능력조차 완전히 갖추지 못한 우리가 한미일 간에 공조가 없으면 무엇으로 북핵에 대비해야 할까요? 이번 한미일 훈련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일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물어보십시오. 더 잘 알겠죠. 그런데도 이재명은 극단적 친일 행위로 몰아붙이다가 마침내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는 자극적인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훈련 장소도 독도에서 185km나 떨어져 일본과 더 가까운 공해상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이를 독도 영유권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린다는 등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선동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선동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 안호영은 이를 나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명은 하지 않고 거꾸로 반일 색깔론을 드시우니 황당하다. 반일은 낡아 빠진 운동권 이념이고 친일은 새로운 보수 이념이냐. 참, 어떻게 선동을 이따위로 하는 겁니까?
놀랍게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임 고문이죠. 정동영이 CBS 라디오에 나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제일주의, 한미동맹 지상주의에 빠져있다. 굉장히 반공, 극우적 시각을 가진 참모들이 포진해 있어 남북관계 전망을 좀 어둡게 한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반공, 극우주의자라면 저는 뭐라고 규정해야 할까요? 극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반공 극우적 시각이 아닌가요? 그리고 반공이 왜 나쁜 것입니까? 지금 지구상에 친공산주의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김정은도 친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광신도 집단의 사교 집단인 그런 독재 국가에 불과합니다. 어떻든 문재인 5년간 친북적 정책 그리고 시진핑과 김정은에 대한 굴신적 처신이 북한에게는 핵을 고도화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런데도 응당 이 상황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대표가 된 이재명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참으로 기막히는 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를 반박하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 연일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회 행위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 누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 행동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겁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도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저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이재명이 하는 말은 더 자극적입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연일 이런 친일 프레임으로 대중을 선동한다고 해서 그에게 탈출구가 보일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이 끝난 것처럼 이재명에게도 마침내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 수사와 처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이미 화살은 떠났고 그리고 그 화살을 멈출 수 있는 사람도 시간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이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의 당대표입니다. 비대위원장 정진석의 실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가 조선이 일본군이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고 발언을 한 것이 식민사과 논쟁을 부른 겁니다. 정진석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비판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앞뒤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이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참 마지막 말만 빼도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일본은 썩어 문드러진 조선을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채 병합을 한 게 됩니다. 근대사 공부를 안 하신 겁니까? 정진석이 그 뒤 덧붙인 말도 이렇습니다. 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이 백성의 고열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집어삼켰다. 국사 실력을 보이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일본이 조선 침략을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사에 관련한 책을 아마 수백 권을 읽었는데요. 정진석 위원장님, 일본이 그냥 조선을 집어삼켰다고요?
글쎄요, 단지 이 전쟁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이 말이 이렇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다. 근데 이 말도 의폐가 있습니다. 정진석이 말하고 있는 본의를 뻔히 알면서 이걸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라고 공격을 하면 안 되죠. 단지 정진석은 좀 상세한 부연 설명을 못 했을 뿐입니다. 김성주가 페이스북에 쓴 글도 뉴스가 됐더군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스스로 망했는가?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 부의장을 하고 정당의 대표가 됐을까? 자, 연일 당 지도부를 힐난하는 유승민도 비판 대회에 섰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 이재명이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그러면서 정진석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측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진석이 발끈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유승민의 사과 요구에 대해 가소로운 얘기를 하며 전체 맥락을 잘 읽어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서름을 맛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를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다. 제가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면 정진석은 충분히 왜곡하고 호도할 정도로 밑밥을 깔아줬고, 그리고 그 상대방 유승민도 그걸 알면서 왜곡하고 호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정진석은 김정은이 대한민국 핵위협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인민을 압살하고 있는 독재자의 추종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쨌든 정치인은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지 고민을 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더듬거리면서 얘기를 할 때처럼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쓴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말을 쓰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지난 8일이죠. 전투기 150대를, 무려 150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항공훈련을 진행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은 왜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군 관계자는 군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특별 감시선 이북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북한 군용기 활동 등 모든 군사사항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F-35A 등 우수한 전력으로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대규모 항공훈련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150대 동시 출격을 강조했는데 가용한 공중전력을 모두 끌어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북한 공군은 81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체 노후화 등으로 실제 운용 비율은 10%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용할 수 있는 비행기는 80대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지난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은 75대 정도의 현대식 공격기를 동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보유한 3세대 이상 전투기, 그러니까 60년에서 70년대 개발한 전투기, 그보다 더 나은 전투기들, 이 전투기들은 74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영국과 일본이 보고 있는 게 아주 비슷한 겁니다. 75대 정도가 북한이 가용할 수 있는 전투기 숫자다.
평양 방언을 담당하는 미그 29조차 이 북한에서는 최신 기종으로 불리는데 도입한 지 30년이 넘은 전투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공중 무력 시위는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준 것인데 이 역시 눈물겨워 보일 정도의 마지막 몸부림 같다고 할까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항공유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150대를 하늘에 띄워 올릴 기름이 어디에서 났느냐? 유엔 안보리가 제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항공유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도대체 유엔 제재를 뚫고 누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김정은을 돕는 걸까요? 온갖 말들이 있습니다. 중국 말이 있고 러시아 말이 있고 심지어 밀무역 말조차 있습니다. 글쎄, 간자는 반드시 밝혀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